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가렛 미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여러분께서 하니슬립을 사랑해 주시는 4가지 방법입니다. 스칼렛은 뒤로 낮아빠질 정도로 놀라 자리를 꽉 잡았다. 셀렌과 결혼한다고? 프랭크 케네디를 동생으로부터 빼앗은 뒤로 누가 셀렌과 결혼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셀렌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어머, 참 잘됐네요, 윌. 그럼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반대요? 아니요. 하지만 정말이지 윌,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군요. 당신이 셀렌과 결혼하다니. 윌, 난 당신이 캐린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의 고삐를 놀렸다. 그의 옆모습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그가 어렴풋이 한숨을 쉰 것 같이 느껴졌다. 전에는 그랬지요.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러면 상대방 쪽에서 싫다고 했나요? 저는 한 번도 그녀에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윌, 바보 같아요. 물어보세요. 그 애는 셀렌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스칼렛, 테라에서 요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었는지 당신은 모르고 있습니다. 요 몇 달 동안 당신은 너무나 우리를 생각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지 않았다고요? 하고 그녀는 화를 냈다. 도대체 내가 애틀랜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내 말이 끄는 화려한 마차를 타고 무도회라도 다닌 줄 아세요? 매달 거르지 않고 송금해 주었잖아요. 세금도 내주었고 지붕도 만들어 주었고 새 보습과 노새도 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잠깐만 그렇게 흥분해서 화를 내지 마세요. 하고 그는 조용히 말을 막았다. 당신이 한 일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날 거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남자 두어 사람 몫을 해냈으니까요. 약간 마음이 누그러져서 그녀는 물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정말 지붕도 깨끗이 갈아주셨고 찬장에는 잠시도 먹을 것이 없는 날이 없었소. 그 점은 나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탈하에서 모두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칼렛. 당신은 그런 사람이죠.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선 전혀 관심도 두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는 한 번도 캐린 양에게 묻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어보았자 소용없는 일이니까요. 내게 있어서 그녀는 누이 동생과도 같습니다. 그녀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내게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전사한 청년을 잠시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리 말해두는 편이 좋을 듯한데 그녀는 찰스턴의 수녀원으로 갈 작정입니다. 혹시 당신 농담하고 계신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요. 농담할 리가 있습니까? 나는 다만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스칼렛. 그 일로 해서 그녀와 다투거나 꾸짖거나 비웃지 말아주십시오. 가게끔 내버려두세요. 그것이 지금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녀는 깊은 슬픔에 빠져 절망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지금 슬픔에 빠져 절망하고 있는 사람은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아무도 수녀원으로 달려간 사람은 없었어요. 나를 보세요. 나도 남편을 잃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슬픔에 빠져 절망하진 않았습니다. 윌은 조용히 말하고 난 후 마차 바닥에서 집 하누라기를 집어 입에 물고 천천히 씹었다. 그 말은 그녀를 진지하게 만들었다. 진실된 소리를 들으면 언제나 그렇듯이 그것이 비록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라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정직하게 그것이 진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캐린이 수녀가 된 모습을 상상하려고 했다. 그녀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네, 좋아요. 약속해요. 하고 말하고 그녀는 새로운 이해심과 약간의 놀라움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았다. 윌은 아직도 캐린을 좋아하고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그녀를 도와 무사히 수녀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만큼 사랑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셀렌과 결혼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럼 셀렌은 어때요? 당신은 그의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잖아요. 어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있다고 해도 좋아요. 하고 말하고 그는 입에서 짚을 꺼내 그것이 마치 매우 재미있는 놀이이기라도 한 듯이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설렌 양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스칼렛.
그녀와는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셀렌에게 있어서 유일한 걱정거리는 남편과 아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기야 그것은 어떤 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차는 오랫동안 바퀴 자국이 많은 길을 삐걱거리며 지나갔다. 그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스칼렛의 머리는 빨리 움직였다. 무엇인가 여기에는 겉으로 드러난 이상의 깊고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얌전하고 유순한 윌이 셀렌과 같이 잔소리가 많고 귀찮은 여자와 결혼하려고 할 이유가 없었다. 당신은 진실을 숨기고 있어요, 윌. 내가 가장이라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고 윌은 말했다. 당신은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해요. 나는 테라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있어서 테라는 고향과도 같아요. 스칼렛, 테라만이 참다움은 나의 고향입니다. 여기의 돌 하나하나까지도 나는 사랑하고 있어. 나는 그것이 마치 내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테라를 위해 일해왔소. 당신도 무엇인가 한 가지 일에 매달리게 되면 그것에 애착을 가지게 되죠.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시겠죠? 그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사람도 또한 자신이 다시 없이 사랑하고 있는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에 대한 따뜻한 애정의 물결이 가슴속에 솟구쳤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소. 당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캐린이 수녀원으로 가게 되면 뒤에 남는 사람은 나와 셀렘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도 계속 테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셀렘과 결혼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떠들어댈 테니까요. 하지만 윌, 멜라니하고 애슐리가 있잖아요. 애슐리의 이름이 나오자 그는 고개를 돌리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빛깔이 엷은 그의 눈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내기가 어려웠다. 윌은 자기와 애슐리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나무라지도 용서하려 들지도 않는다 하고 옛날부터의 오랜 느낌이 되살아났다. 그 사람들은 곧 떠납니다. 떠난다니요? 어디로? 테라는 당신의 고향인 것처럼 그들의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아니요. 그들의 고향은 아닙니다. 바로 그 점이 애슐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테라는 그의 고향도 아니고 그는 자기가 스스로 먹을 것을 벌지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사꾼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는 힘껏 노력하지만 원래가 농사꾼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것은 나보다 당신이 더 잘 알고 있겠지요. 장작을 팰 때에도 자기 발을 찍을 것만 같고 보습으로 밭을 갈 때에도 빠르게 되지 않아요. 보우도 그 정도는 할 겁니다. 그 밖에도 그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꼽으면 책으로 한 권은 될 겁니다. 그러나 그건 그의 죄는 아닙니다. 그렇게 잘하지 못했을 뿐이죠. 게다가 그는 남자로서 여자의 동정으로 테라에서 살면서 이렇다 할 보답을 하지 못한다고 우울해하고 있어요. 동정이라고요? 그분이 언제 그런 말을 했지요? 아니요. 그런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소. 당신은 애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나는 그가 말을 안 해도 압니다. 어젯밤 우리들이 당신 아버님 곁에서 밤샘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애슐리에게 말했지요. 셀렌에게 물었더니 허락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슐리는 이젠 안심했다. 사실은 이대로 테라에 있는 것이 무척 비참하게 생각되었다. 그러나 오하라 씨가 돌아가시고 나면 당신과 셀렌을 놓고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지 못하게 오직 그것만을 위해 그와 멜라니는 여기 머물러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하라 씨가 돌아가시고 구설수도 면하게 되었으니 이젠 테라를 떠나서 일자리를 찾아볼 작정이라고 말했어요. 일? 어떤 일? 어디로 간다는 거죠? 어찌할 작정인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북부로 갈 결심이라고 말하더군요. 뉴욕에 양키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서 그곳 은행에 취직 자리가 있다고 편지로 소식이 온 것 같습니다. 어머나 안 돼요. 하고 스칼렛은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외쳤다. 그런 외침을 들은 윌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북쪽으로 가면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을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녀는 머리를 힘껏 저었다. 애슐리를 북부로 보내서는 안 된다.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비록 몇 달 동안 그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을지언정 그리고 그 가수원에서의 숙명적인 대면이 있은 뒤로 한 번도 그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눈 일은 없을지언정 그를 하루도 생각지 않은 날이 없었고 그가 자기 집에서 무사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기뻤던 것이다. 윌에게 돈을 보내고 있는 것도 그만큼 애슐리의 생활이 편해질까 싶어 그것이 즐거웠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훌륭한 농사꾼은 아니다. 그러나 애슐리는 보다 훌륭한 일을 위해 잘한 것이다. 그녀는 긍지를 갖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사람들을 지휘하며 저택에 살고 멋진 말을 타고 다니며 시집을 읽고 흑인에게 일을 시키게끔 태어난 것이다. 지금은 이미 저택도 말도 흑인도 없고 책도 별로 없다고 하지만 그것만은 변할 수 없다. 애슐리는 밭을 갈거나 장작을 패기 위해 자라지는 않았다. 그가 테라를 떠나고 싶어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를 조지아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가 원한다면 프랭크를 졸라서라도 가게 일을 애슐리에게 맡기도록 하자. 프랭크가 지금 고용하고 있는 계산대 뒤에 있는 그 젊은 점원을 내보내도록 하자. 하지만 안 되지. 계산대 뒤도 보습 뒤도 마찬가지로 애슐리가 있을 것은 아니야. 윌크스가의 사람이 점원이 돼? 아, 그건 절대로 안 돼.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거야. 그렇다. 내 공장이 좋겠다. 거기야말로 안성맞춤이다. 그런 생각이 들자 그녀는 마음을 푹 놓고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띄었다. 그러나 그가 내 제안을 받아줄까? 역시 동정이라 생각하진 않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잘 말을 해서 나를 위해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존슨 씨의 목을 자르고 애슐리에게 그 전 공장을 맡기도록 하자. 휴에게는 새 공장을 맡기면 된다. 프랭크는 병이 잦은 데다가 가게 일이 무척 바빠서 내 일까지 거둘 수 없다고 핑계를 대자. 그리고 내가 이런 몸이니까 꼭 좀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자. 어찌되었든 지금은 애슐리의 도움 없이는 헤쳐나갈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그를 설득시키자. 만일 그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공장의 이익을 반반씩 나누어도 좋다. 아무래도 좋으니까 그저 그를 내 곁에 놓아두고 싶다. 어찌되었든 그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 지금도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를 잡을 기회를 얻고 싶다.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 굳게 다짐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사랑이란 말을 억지로 하도록 만들지는 않으리라. 다시는 그처럼 그가 사랑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어리석은 명예심을 버리도록 강요하지는 않으리라. 어찌되었든 나의 이 새로운 결심을 슬며시 그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앞의 무서운 장면을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을까 하여 겁이 나서 그가 거절할지도 모른다. 그 일을 위해 애틀랜타에서 일자리를 구해보겠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글쎄요, 그거야 당신과 애슐리의 문제죠 하고 말하며 윌은 다시 짚을 입에 물었다. 자, 가자. 그런데 스칼렛, 당신 아버님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하나 당신에게 부탁해두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설렌을 야단치지 말아요. 그녀가 한 일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아무리 혼내보았자 오하라 씨가 다시 살아날 리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가장 좋은 일인 줄 알고 정직하게 생각하고 한 일이니까요. 난 그 얘기가 듣고 싶었어요. 도대체 설렌이 어쨌다는 거예요? 알렉스는 뭔가 영문머리로 소리를 하더군요. 채찍으로 때려주어야 한다면서. 그 애가 어쨌다는 거죠? 그래요. 세상에선 그녀에 관해 무척 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존스보로에 갔더니 모두들 이번에 만나면 그녀의 머리를 잘라버리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녀석들은 그러다가 잊어버리겠지만. 자, 어찌되었든 그녀를 꾸짖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 밤 객실에서 아버님의 유해를 앞에 놓고 자매끼리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다? 하고 스칼렛은 분개하여 생각했다. 마치 벌써 테라가 제 것이나 된 것 같은 말투가 아닌가? 그때 객실에 누워있는 제랄드의 유해가 떠올랐다. 갑자기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슬프게 흐느껴 울었다. 윌은 그녀의 몸에 손을 돌려 위로하듯 끌어당겼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두워져 가는 길을 천천히 덜커덩 흔들리면서 보닛을 비스듬히 쓴 머리를 그의 어깨에 기대고 있으려니까 머리에 떠오른 것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아내를 기다리며 문간을 바라보고 있던 정신나간 노인이 아니라 기운차고 곱슬곱슬한 아름다운 백발을 한 쾌활한 노인, 꽥꽥 소리치는 밝은 목소리, 힘찬 발걸음소리, 서투른 재담, 착한 마음씨 등이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던 것이 생각났다. 그 곧잘 뽐내기 좋아하던 아버지는 그녀를 안장 위에 태워 울타리를 뛰어넘기도 하고 그녀가 나쁜 장난을 하면 엎어놓고 볼기를 때려주고 그녀가 울면 달래기 위해 25센트짜리 은하를 손에 쥐어주었다.
또 찰스턴이나 애틀랜타에서 아이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선물을 산더미처럼 싣고 돌아오기도 했다. 그녀는 또 눈물 속에 어렴풋이 미소를 띠며 아버지가 곧잘 존스보로에서의 재판이 끝난 다음 몹시 취해 울타리를 뛰어넘고 우스꽝스런 목청을 높여 초록빛 옷을 몸에 두르고를 부르면서 돌아오던 것을 생각했다. 그런 다음 날 아침 엘렌 앞에 나오면 그는 을에 아주 기가 죽어 있었다. 이제 그 아버지도 엘렌의 곁으로 가버린 것이다. 어째서 당신은 아버지가 병환이신 것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당장이라도 달려왔을 텐데. 아버님은 단 1분도 앓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세요. 이제 자세한 내막을 말씀드리지요. 그녀는 흰바탕에 얼룩무늬가 있는 그의 손수건에 코를 풀었다. 손수건도 안 가지고 애틀랜타를 떠났던 것이다. 그녀는 다시 윌의 가슴에 몸을 기대었다. 윌은 어쩌면 이렇게 듬직할까. 어떤 일에도 이 남자는 당황하는 일이 없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스칼렛. 당신이 제때에 송금해 주신 덕택에 애슐리와 나, 그렇죠. 우리들은 세금도 치르고 노세니, 씨앗이니 하는 것들, 그리고 돼지와 닭을 좀 사드렸습니다. 멜라니 부인은 암탉을 기르는 솜씨가 여간 아니거든요. 정말입니다. 훌륭한 분이세요, 멜라니 부인은. 뭐 어쨌든 테라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드리고 나니 그 다음에는 조그만 것도 살 돈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불평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지 설렘만은 예외였지만 멜라니 부인과 캐린 양은 집에서 헤어진 옷을 입고 있어도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지만 셀렌 양은 당신도 알다시피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칼렛. 전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존스보로나 페이에트빌에 데리고 갈 때마다 헌옷을 입고 가야 한다고 타이르기에 아주 진땀을 뺐습니다. 뜨내기 정상배들의 부인, 아니 여편네들이 항상 예쁜 장식에 붙은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는 통에 더욱 곤란했습니다. 노예 해방 사무국의 밉살스런 양키 여편네들의 몸치장은 또 어떤데요. 이 마을 부인들이 제일 초라한 옷을 입고 읍내에 가는 것도 명예심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모차림 같은 건 상관하지 않고 낡은 옷을 입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셀렘만은 그렇지 못해요. 그녀는 말과 마차도 갖고 싶다고 했어요. 당신도 마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차라지만 제 것은 아주 낡은 이륜 마차예요. 하고 스칼렛은 화가 나서 말했다. 뭐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말해두고 싶은 것은 셀레는 아직도 당신이 프랭크 케네디와 결혼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말하자면 동생을 약삭빠르게 속인 것밖에는 안 되니까요. 스칼렛은 그의 어깨에서 몸을 일으키고 당장이라도 덤벼들 것 같은 방울뱀처럼 무서운 얼굴을 했다. 약삭빠르게 속였다고요? 고마워요. 당신은 꽤나 고상한 말을 알고 계시는군요, 윌 벤틴. 프랭크가 그애보다 나를 더 좋아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영리한 분입니다, 스칼렛. 프랭크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았겠지요. 여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경우는 그 사람을 적당히 구슬린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라면 그럴 생각만 있다면 얼마든지 남자의 마음을 끌 수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은 셀렌의 애인이었습니다. 당신이 애틀랜타로 떠나기 일주일 전에 그 사람한테서 셀렌에게 편지가 왔는데 거기에는 무척이나 다정한 말들이 씌어 있었습니다. 좀 더 돈이 모이면 결혼하자는 내용이 상세하게 씌어 있었어요. 셀렌이 그 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칼렛은 아무 말 없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바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 대답해야 할 말이 빨리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필이면 윌한테 그런 비난을 받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었다. 그뿐만 아니라 프랭크를 속인 일에 대해서도 그녀는 그다지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애인의 마음을 붙잡아 두지 못하는 여자라면 남자에게 버림을 받아도 할 말은 없을 것이다. 이봐요, 윌. 쓸데없는 소리는 이제 그만하세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셀렌이 만일 그 사람과 결혼했다면 당신도 생각해보세요. 그 애가 테라나 우리들을 위해 한 푼이라도 썼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신은 그럴 생각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차지하는 사람이니까요. 하고 윌은 가만히 쓴 웃음을 지으며 그녀 쪽을 보고 말했다. 하긴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프랭크의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겠지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해도 비겁한 속임수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수단으로서 목적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면 나로서도 알 바 아니고 또 이유가 있을 수 없지요.
그러나 어쨌든 셀레는 그 후로 마치 호박벌 모양으로 손을 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프랭크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허영심을 다쳤다고나 할까요? 당신은 멋진 옷과 마차를 가지고 애틀랜타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는 테라 같은 이런 시골에서 썩고 있다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도 알다시피 누구를 방문한다든지 파티에 나간다든지 화려한 옷을 입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그녀를 나무랄 수는 없어요. 여자란 다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한 달 전쯤 일이에요. 그녀를 데리고 존스보로에 갔었지요. 그녀가 다른 곳에 들르는 동안 나는 볼일을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마치 쥐처럼 얌전하더군요. 하지만 나는 곧 그녀가 몹시 흥분해서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정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틀림없이 셀렌이 누군가의, 아니 뭔가 재미있는 소문을 들은 거라고 생각하고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 뒤 일주일 동안 그녀는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우울하고 흥분해서 별로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녀는 캐슬린 캘버트 부인 댁에 갔는데, 스칼렛, 만일 당신이 캐슬린 부인을 만나면 울고 말 겁니다. 가엾은 분이세요. 그 비겁한 양키 힐턴과 결혼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았을 겁니다. 그놈은 캘버트 댁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알고 계세요? 아니요, 몰라요. 하지만 그런 건 알고 싶지 않아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아버지 일이에요. 이제 차차 이야기하죠. 하고 윌은 늑장을 부리며 말했다. 셀렌 양이 집에 돌아오더니 하는 말이 모두들 힐턴을 오해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그 녀석을 힐턴 씨라고 부르며 그 사람은 꽤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저 웃고 있었지요. 그 후로 매일같이 오후만 되면 셀렌 양은 당신 아버님을 산책에 모시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밭에서 돌아오면 종종 그녀가 무덤 근처 울타리에서 아버님과 같이 앉아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아버님께 이야기하며 손을 흔들더군요. 그러면 아버님은 뭔가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저으며 그저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상태는 당신도 알고 계시죠? 최근엔 더욱 멍해지셔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들이 도대체 누군지조차 전혀 모르는 형편이었어요. 언젠가 나는 셀렌 양이 당신 어머님의 무덤을 가리키자 아버님이 우시는 것을 봤어요. 집으로 돌아온 셀렌 양은 무척 즐거운 듯 흥분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무섭게 나무라 주었지요. 셀렌 양, 도대체 당신은 어째서 가엾은 아버님께 어머님을 생각나게 해서 괴롭히는 거요? 모처럼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걸 잊기 시작하셨는데 당신은 끝까지 생각나게 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소? 하고 말이요. 그러자 그녀는 그냥 머리만 획 돌리고 웃으면서 공연히 걱정하지 말아요. 언젠가는 모두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기뻐할 때가 올 거예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멜라니 부인한테서 어젯밤 들었는데 셀렌은 그 계획을 멜라니 부인한테만은 모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셀렌이 설마 진심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계획을 듣고 너무 놀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멜라니 부인은 말하더군요. 어떤 계획인데요? 언제쯤 요점을 얘기해 줄 작정이죠? 벌써 집까지 반은 왔잖아요. 난 아버지 얘기가 듣고 싶어요. 지금 말하려고 합니다. 하고 윌은 말했다. 이제 곧 집이니까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여기에다 마차를 세울까요? 그는 고삐를 당겼다. 말이 멈추며 콧김을 뿜었다. 두 사람이 마차를 세운 곳은 맥킨토시 댁을 에워싸고 있는 제멋대로 무성한 고강나무 울타리 옆이었다. 어두운 나무 그늘에서 곁눈으로 쳐다본 스칼렛의 눈에 적막한 공터 위에 괴물처럼 조용히 선 굴뚝이 보였다. 그녀는 윌이 어딘가 좀 더 적당한 곳에 세워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한다면 말입니다. 북부 놈들이 태운 목화와 놈들이 쫓아 흩어져버린 가축과 놈들이 부수어버린 울타리와 곳간을 놈들에게 변상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북군에게? 당신은 못 들었습니까? 북부 정부는 남부에 있는 지지자들이 파괴된 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하고 스칼렛은 말했다. 하지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죠? 셀렌 양의 의견으로는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존스보로로 데리고 갔던 그날 그녀는 맥킨토시 부인 집에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두들 세상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대요. 셀렌 양은 맥킨토시 부인이 너무나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 그것이 궁금해 결국은 참지 못하고 그 옷에 대해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맥킨토시 부인은 아주 신이 나서 한바탕 늘어놓더래요.
그들은 남부동맹에는 손톱만큼도 조력이나 지원을 하지 않은 충실한 북부 연방 지지자들이었는데 재산을 파괴당했다고 해서 부정부에다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조력이나 지원 같은 건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하고 스칼렛은 내뱉듯이 외쳤다. 그 사람들은 스코틀랜드계의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뭐 그건 그럴는지도 모르지만 난 그 사람들을 모릅니다. 어쨌든 정부는 배상금을 치렀습니다. 몇천 달러였는지 그건 잊어버렸지만 아무튼 상당한 액수였어요. 그래서 셀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지요. 일주일 동안 골똘히 궁리했지만 우리한테 말하면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고 그래서 캐슬린 부인에게 갔던 거지요. 그런데 그 밉살스럽고 못난 백인 힐턴이란 놈이 공연한 지혜를 불어넣어 준 겁니다. 당신 아버님은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전쟁에도 참가하지 않았으며 전쟁에 내보낸 아들도 없고 남부동맹의 관직에 있은 적도 없다고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또 오하라 씨는 충실한 연방 지지자였다고 못할 것도 없다는 말도 일러주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덜된 소리를 잔뜩 얻어듣고 집에 돌아온 셀렌 양은 오하라 씨를 부추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스칼렛, 나는 목을 걸어도 줬소. 당신 아버님은 그녀가 하는 말을 반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녀는 그 점을 노린 것으로 뭔가 영문도 모르는 아버지께 엄숙한 서약을 시키려 했던 것이죠. 아버지께서 그런 서약을 했다고요? 하고 스칼렛은 말했다. 저 아버님은 요사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점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한 사람도 그런 점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녀가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당신의 돌아가신 어머님까지 들춰가면서 아버지는 북부 정부에서 15만 달러나 받아낼 수 있는데 자기 딸에게 누더기를 걸치게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몰아대고 있는 줄은 우린 전혀 몰랐죠. 15만 달러 하고 스칼렛은 중얼거렸다. 서약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다. 정말 엄청난 금액이다. 합중국 정부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고 항상 정부를 지지하고 그 적에 대해서는 절대로 조력이나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서명만 하면 그만한 돈이 생기는 것이다. 15만 달러. 그 정도의 하찮은 거짓말을 하기만 하면 그런 큰 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셀렌을 꾸짖을 수 없지 않은가. 어림도 없지. 그런 일로 알렉스는 그녀를 가족 채찍으로 두들겨주고 싶다고 하다니 무슨 어림없는 생각인가.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싶다고 한다니 무슨 소리들을 하는 건가. 어쩌면 모두들 이렇게 어리석다는 말인가. 이를테면 북부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방법을 쓰든 정당한 돈이 아닌가. 어제 점심때였습니다. 애슐리하고 내가 장작을 패고 있으려니까 셀렌이 이 마차를 끌어내어 아버님을 태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읍내로 나갔어요. 멜라니 부인은 대강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다가 어떤 기회에 셀렌의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여 우리들에게는 잠자코 있었답니다. 설마 셀렌이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죠. 오늘 나는 모든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비겁한 힐턴이란 놈이 읍내의 다른 변절자와 공화당 패들과 공작을 하여 만일 놈들이 오하라 씨 건에 대해 서로 짜고 그를 충실한 연방 지지자로 아일랜드 사람이며 전쟁에는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잘 꾸며 추천장에 서명만 해주면 살해를 하기로 결정하고 거기에 셀렌이 동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엔 다만 아버님이 선서를 하고 서류에 서명만 하면 서류를 워싱턴으로 보내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놈들은 선서를 후딱후딱 해치우고 아버님이 잠자코 있는 동안에 셀렌이 아버님께 서명을 하도록 독촉하게까지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제 아버님은 잠시 동안이기는 하지만 제정신으로 돌아온 듯 머리를 저어 거절했습니다. 아버님은 사정을 안 것 같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싫었던 거죠. 그래서 셀렌이 달래고 타이르고 했지만 결국은 서명을 안 하셨습니다. 승강이를 하다못해 셀렌은 금방 우라통이 터져버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사무소에서 데리고 나와 마차에 태워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님은 자식들이 생활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데도 자식들을 고생시키려 하고 있다.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덤불 밑에서 울고 계시다고 설득을 시켰던 것입니다. 읍내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당신 아버님은 마차에 앉은 채 어머님의 이름을 듣자 언제나 그랬듯이 마치 어린애처럼 마구 울고 계셨답니다. 읍내 사람들은 모두들 보고 있었대요. 알렉스 퐁텐도 무슨 일인가 하고 옆으로 갔었는데
셀렌이 서슬이 시퍼래가지고 공연한 참견 말라고 쏘아붙였기 때문에 알렉스는 성이 머리끝까지 나서 가버리고 말았답니다. 어떻게 셀렌이 그런 걸 생각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오후가 조금 지나 그녀는 브랜디를 한 병 구해들고 다시 오하라 씨를 사무소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것을 계속 아버님께 마시게 했습니다. 스칼렛, 이 1년 동안 테라에는 술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다만 딜씨가 만든 검은 딸기술이나 백포도주가 조금 있을 정도였어요. 오하라 씨는 술을 오랜만에 마신 터라 정신없이 취했던 것입니다. 셀렌이 2시간 정도 같은 방법으로 설득한 결과 드디어 아버님도 내가 졌다, 좋다, 무엇이든 내가 좋을 대로 서명하마 하고 말씀하셨대요. 다시 선서를 새로 하고 아버님이 붓을 들고 막 서명을 하려던 순간에 셀렌이 실수를 했어요. 자, 이제 슬레터린애나 맥킨토시네가 으쓱거리는 꼴을 안 보아도 되게 됐어 하고 말해버렸답니다. 스칼렛, 그 슬레터린의 사람들은 북군에게 타버린 그 보잘것없는 통나무집에 엄청나게 큰 돈을 요구해서 에미의 남편이 감쪽같이 워싱턴 정부로부터 그것을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셀렌이 그놈들의 이름을 입 밖에 내자 아버님은 근엄한 표정으로 어깨를 펴며 쏘는 듯한 눈으로 노려보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맑은 정신으로 돌아와서 슬래터리와 맥킨토시 패들이 이런 것을 서명했냐? 하고 소리쳤대요. 셀렌은 당황하여 그렇다는 건지 안 그렇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대답을 했대요. 아버님은 큰 소리로 뭐라고? 그 천벌을 받을 오렌지 당원이랑 백인 쓰레기 녀석도 이런 것을 서명했다고? 하고 호통을 쳤대요. 그러자 그 힐턴이란 녀석이 고양이 달래는 소리로 네 그래요. 그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듬뿍 돈을 탔어요. 아저씨도 이제 곧 타게 돼요. 하고 말했대요. 이 말을 듣자 아버님은 마치 황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알렉스 퐁테는 그때 읍내에서 뚝 떨어진 술집에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들리더랍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심한 아일랜드 사투리로 너희들은 테라의 오하라 집 사람이 천벌을 받을 오렌지 당원이나 백인 쓰레기 녀석들처럼 이런 더러운 짓을 할 줄 알았냐? 하면서 서리를 반으로 쭉 찢어 셀렌의 얼굴에 획 집어던지고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야 하고 호통을 치고 순식간에 사무실에서 뛰어나왔대요. 알렉스는 아버님이 황소 같은 기세로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의 말로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로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기운이 난 것은 처음 보았대요. 그리고 술이 취해 비틀거리면서 목청껏 욕설을 퍼붓더랍니다. 알렉스는 그토록 속이 시원한 욕설은 처음 들어봤대요. 알렉스의 말이 마침 밖에 있었는데 허락도 없이 느닷없이 뛰어올라 타더니 숨도 못 쉴 정도로 흙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면서 계속 욕설을 퍼부으며 막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질 무렵 애슐리와 나는 현관 계단에 앉아 길 쪽을 바라보면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멜라니 부인은 2층에서 침대에 엎드려 울면서도 우리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어서 길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흡사 여우사장이라도 하는 것 같이 소리를 지르고 있지 않겠어요. 그때 애슐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상한데 저건 왠지 오하라 아저씨가 전쟁 전에 흔히 집으로 말을 타고 올 때 지르던 소리 같은데. 그러자 드디어 아버님의 모습이 목장 저쪽에 보였습니다. 맞은편 울타리를 단숨에 뛰어넘어온 것이 확실해요. 마치 이 세상에는 아무런 근심도 없다는 듯 목청을 높여 노래를 부르면서 바로 언덕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당신 아버님께서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페그는 무게 마차로 간다를 노래하면서 모자로 말을 때렸는데 말은 꼭 미친 것처럼 달리고 있었지요. 언덕 끝까지 왔는데도 아버님은 고삐를 당기지 않고 목장 울타리를 뛰어넘을 기세였어요. 우리들은 무척 걱정이 되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여보 엘렌, 내 솜씨를 보구려 하고 애쳤어요. 그러나 말은 울타리 앞에서 갑자기 딱 멎더니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머리를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고통이고 뭐고도 없었어요. 우리들이 곧장 달려갔을 때에는 이미 운명하셨더군요. 목뼈가 부러졌던 것 같습니다. 윌은 잠깐 그녀가 무슨 말을 할까 하고 기다렸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자 고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자, 가자 샤만 하고 소리를 질렀다. 말은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스칼렛은 그날 밤 전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이 되어서 태양이 동쪽 언덕으로 울창한 검은 소나무 숲 위에 조금씩 그 모습을 나타낼 무렵 그녀는 온통 구겨진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 의자에 앉아 지친 머리를 팔에 기대고 헛간 앞마당과 테라의 과수원과 목화밭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은 싱그러웠고 이슬을 머금은 채 소리 없이 고요하고 푸르렀다. 목화밭을 보고 있는 동안 그녀의 괴로운 마음은 다소간 위안이 되었다. 비록 그 주인은 잃었지만 아침 햇빛을 받은 테라는 아름답고 손질이 잘 되어 있어서 평화로운 풍경을 이루고 있었다. 딱딱한 통나무로 만든 닭장은 쥐나 족제비를 막기 위해 차를 그로 다지고 회반죽이 곱게 발라져 있었다. 커다란 마구간 역시 마찬가지였다. 옥수수, 노란 호박, 순무 등이 한 줄로 늘어서 있는 채소밭은 깨끗하게 김이 메어져 있었고 참나무를 쪼개어 만든 울타리가 단정하게 둘러쳐져 있었다. 끝없이 늘어선 과일나무 밑에는 데이지만이 피어 있었다. 사과와 하얀 솜털이 붙어있는 연붉은 복숭아는 푸른 잎 밑에서 햇빛을 머금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그 뒤편으로는 서로서로 잇닿아 있는 목화가 황금빛이 아침 하늘 아래 고요히 푸르렀다. 거위와 닭들은 뒤뚱거리며 묘하게 잠잔을 빼고 밭 쪽으로 가고 있었다. 갈아 엎어놓은 부드러운 흙더미 속에서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벌레와 괄대충을 잡아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스칼렛의 가슴은 이 모든 것을 이룩한 윌에 대한 애정과 감사하는 기분으로 부풀어 있었다. 그녀는 애슐리에게만 정성을 다하고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냈으리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왜냐하면 테라가 위대한 이유는 지주 귀족의 노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땅을 사랑하는 성실하고 지칠 줄 모르는 소작농의 노동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테라는 말 두 필밖에 없는 농장에 불과한 것이지 노새와 준마가 많은 목장,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 펼쳐져 있는 목화밭과 옥수수밭이 있는 과거의 당당한 큰 농장은 아니었다. 그러나 현재 농사일은 잘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놀고 있는 땅은 세월만 좋아지면 다시 갈면 되는 것이다. 땅은 묵혀두면 오히려 더 비옥해질 것이다. 윌은 수에이커의 땅을 가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지아 농장주의 두 가지 천적인 씨가 떨어져서 나는 소나무와 검은 딸기의 번식을 강력하게 막고 있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두면 어느 사이엔가 채소밭이나 목장이나 목화밭이나 잔디밭을 침해하고 사정없이 테라의 현관 옆에까지 번식해온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 고장의 산지에 있는 수많은 농장을 버려놓고 있었던 것이다. 테라가 하마터면 폐허가 될 뻔한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했다. 그러나 그것도 그녀와 윌 두 사람이 그럭저럭 막아냈다. 양키들을 막아내고 뜨내기 정상배들을 막아내고 자연이 좀먹는 것들을 막아낸 것이다. 거기에다 무엇보다도 다행스러운 일은 올해 가을에 목화 수확만 끝나면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보낼 필요가 없어진다는 윌의 말이었다. 혹시 의회의 뜨내기 정상배들이 눈독을 들여 눈알이 툭 튀어나올 만큼 세금이라도 내게 된다면 모르지만 자신의 도움이 없어지게 되면 윌이 상당히 고생하게 되리라는 것을 스칼렛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독립심에 감탄하고 그것을 존경하고 있었다. 그가 고용된 위치에 있는 한 그녀로부터 돈을 받겠지만 동생과 결혼하게 되어 남편으로서 이 집의 유일한 남자가 되면 그는 자신의 힘으로만 꾸려나갈 작정인 것이다. 확실히 윌은 하느님이 주셨다. 포크는 지난밤에 엘렌의 무덤 바로 옆에 구덩이를 파놓았다. 그리고 그는 지금 삽을 다시 들고 제자리에 도로 흙을 밀어넣기 위해 축축한 찰흙 앞에 서 있었다. 스칼렛은 그의 등 뒤에 있는 가지를 낮게 들이운 옹이투성이 삼나무의 성긴나무 그늘에 서 있었다. 6월의 뜨거운 아침 햇볕을 받으면서 그녀는 눈앞에 있는 황토 구덩이에서 내내 눈을 돌리려고 했다. 짐 탈레턴, 키가 작은 휴 멀로, 알렉스 퐁텐, 그리고 맥크레이 노인의 막내 손자가 두 개의 참나무 막대기로 제랄드의 관을 메고 집에서 작은 길을 따라 위태위태한 발걸음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 뒤로는 약간 조심스럽게 떨어져서 초라한 모습을 한 많은 이웃 사람들과 친구들이 말없이 따라왔다. 채소밭을 벗어나는 햇빛 드는 작은 길을 지나 그들이 다가오자 포크는 삽자루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다. 바로 얼마 전에 그녀가 애틀랜타로 떠날 무렵에는 까맣던 그의 고수머리가 거의 반백이 된 것을 보고 그녀는 놀라지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지난밤에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었기 때문에 지금은 꼿꼿이 눈물을 흘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을 긴장이 탁 풀리는 피로를 느끼면서도 하느님께 감사했다. 바로 등 뒤 어깨 너머에서 들리는 설렌의 울음소리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짜증이 나서 뒤를 돌아보며
그 눈물 때문에 부어오른 뺨을 때려주고 싶은 충동을 참느라고 주먹을 불끈 쥐어야 했다. 고이든 고이가 아니었든 아버지가 돌아가신 원인은 설렌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녀를 미워하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감정을 억제해야 하는 것이다. 한 사람도 그날 아침에는 그녀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고 동정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도 없었다. 모두가 조용히 스칼렛에게 키스를 하거나 손을 잡기도 하고 캐린과 포크에게 목소리를 낮추어 정다운 말을 해주면서도 셀렌에 대해서는 마치 그녀가 그곳에 없는 것처럼 못 본 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생각에 의하면 그녀는 아버지를 죽인 이상의 나쁜 짓을 한 것이다. 아버지를 속여 남부에 대한 배신 행위를 가면케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엄격하고 단결심이 강한 마을 사람들이 볼 때 그 행동은 마치 마을 전체의 명예를 배반하려는 짓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이 마을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견고한 전선을 무너뜨린 것이다. 북부 정부로부터 돈을 뜯어내려고 함으로써 그녀는 스스로 그녀 자신을 북군 병사보다도 더욱 악랄한 적인 뜨내기 정상배나 변절자와 같은 부류에 끼게 하였던 것이다. 충실한 남부 동맹의 혈맹이자 대농장주의 가족의 한 사람인 그녀가 적군에게 항복하고 그 때문에 이 마을의 모든 집안을 망신시킨 것이다. 조객들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면서도 분노에 치를 떨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다음 세 사람의 분노하는 모습은 특히 대단했다. 아주 옛날 사바나에서 이 총구석으로 이사온 이후 제랄드의 친구였던 맥크레이도인 엘렌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였던 퐁텐가의 할머니. 입버릇처럼 제랄드는 종마와 거세마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웃 사람들 중 그 누구보다도 친하게 지냈던 탈레턴 부인 등 세 사람이었다. 장례식 전 제랄드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어두컴컴한 객실에서 이 세 사람의 험악한 표정을 본 애슐리와 율은 약간 걱정이 되어 엘렌의 사무실로 들어가 의논했다. 저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셀렌에 대해 뭐라고 시비를 걸어올 겁니다. 하고 윌은 짚을 두 토막으로 풀어 끊으면서 불쑥 말했다. 저 사람들은 시비를 걸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소. 하기는 그것도 무리는 아니지만요. 제 입장으로서는 이러쿵저러쿵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슐리, 저 사람들이 옳든 그르든 간에 우리는 한 집안 남자로서 그런 일을 당한다면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소리를 하면 시끄러워질 테니까 말이요. 저 맥크레이 노인은 우체통 같은 귀머거리라서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해도 조용히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알겠지만 퐁텐네 할머니가 화가 나서 한번 해대기 시작하면 그 입을 다물게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탈레턴 부인은 그분이 셀렌을 볼 때마다 눈에 핏발을 세우면서 노려보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절대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꺼내면 이쪽에서도 응대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 저절로 이웃 사람들과도 사이가 벌어져서 테라의 고생은 더욱 심해질 겁니다. 애슐리는 입장이 난처해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윌보다도 이웃 사람들의 성격을 더 잘 알고 있었다. 전쟁 전의 싸움이나 상황에 따라 총을 쏘는 소란의 대부분은 죽은 이웃 사람의 관 앞에서 간단한 조의를 표하는 이 마을이 관습 도중에 일어났던 것을 상기했다. 대부분 고인을 매우 차장하는 말이었으나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최고의 경의를 표하여야 한다는 인사말이 마음이 여려진 죽은 사람의 집안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관 위에 마지막 흙을 미쳐 덮기도 전에 소란이 시작되는 일도 과히 드물지 않았다. 신부가 없었기 때문에 애슐리가 캐린의 기도서에 의해 장례식을 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존스보로나 페이에트빌이 감리교나 침례교의 목사들은 완강히 집례를 거부하여 왔던 것이다. 캐리는 두 언니에 비해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만큼 스칼렛이 애틀랜타에서 올 때 미처 생각지 못해 신부를 데리고 오지 못한 것에 상당히 당황하였으나 윌과 셀렌의 결혼식에 신부가 오면 제랄드의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마음을 놓았다. 부근에 있는 프로테스탄트 목사를 부르는 것에 반대하여 애슐리에게 집례를 부탁한 것도 그녀였다. 그녀는 기도서에다 그가 읽어야 할 곳에 표시를 해주었다. 애슐리는 낡은 사무용 책상에 몸을 기댄 채 소란을 미리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화를 잘 내는 이 마을 사람들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고 있었다.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 같소, 윌. 하고 그는 자신의 금발을 쥐어뜯으면서 말했다. 퐁텐네 할머니와 맥크레이 할아버지를 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탈레턴 부인의 입에 뚜껑을 만들어 덮어버릴 수도 없으니 말이오. 가장 정중한 말을 해보았자 셀렌은 아버지를 죽인 배반자이고 셀렌이 아니었다면 오하라 씨는 별탈 없이 지금 살아있을 것임에 틀림없다고 말할 겁니다. 죽은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관습은 좋지 못한 거예요. 원시적인 거라고요. 애슐리 하고 윌은 여유 있는 말투로 말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셀렌에 대한 험담을 하게 내버려두고 싶지 않아요. 내게 맡겨주시오. 당신이 기도서를 다 읽고 기도가 끝난 후 어느 분이든 작별 인사를 먼저 하고 싶으시면 하고 말할 때가 되면 나를 똑바로 쳐다봐 주세요. 그러면 내가 맨 먼저 하겠소. 그러나 관을 맨 사람들이 애를 쓰면서 묘지의 좁은 길로 관을 운거하는 것을 보고 있던 스칼렛은 장례식 뒤에 일어날 소란 같은 것은 전혀 예기치 않고 있었다. 그녀는 착잡한 기분으로 제랄드가 묻히고 나면 행복스럽고 아무런 걱정거리도 없었던 옛날과 자신을 잊고 있었던 마지막 고리 중에 하나를 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관을 메고 온 사람들은 가까스로 관을 무덤 가까이에 내려놓고 아픈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다. 애슐리와 멜라니 그리고 윌이 울타리 안으로 차례로 들어와서 오하라가의 자매들 뒤에 가서 섰다. 친한 이웃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는 데까지 들어와서 그들 뒤에 늘어서고 나머지 사람들은 벽돌담 밖에 섰다. 스칼렛도 그제야 그들을 자세히 보고 그 숫자가 많은 것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감동했다. 교통이 매우 불편했기 때문에 이처럼 많이 올 줄은 미처 생각도 못했던 것이다. 조객들은 대략 5, 60명쯤 되었고 개 중에는 이 장례식에 맞춰 올 수 있을 만큼 어떻게 이 소식을 그렇게 빨리 전해 들을 수가 있었을까 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 만큼 멀리서 온 사람도 있었다. 존스보로나 페이에트빌이나 러브조이에서 집안이 모두 온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흑인 하인까지 따라와 있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강 건너서 온 가난한 농부도 많이 있었고 변경의 신개척지의 가난한 백인과 늪지대의 사람들도 더러 섞여 있었다. 늪지대에서 온 사람들은 볼품없는 턱수염을 기른 체격이 큰 남자들이었는데 손으로 짠 옷을 입고 있었으며 너구리 가죽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라이플총을 느슨하게 팔에 기대어 세우고 씹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씹으려고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들의 부인들도 함께 와 있었는데 부드러운 황토 속에 맨발을 묶고 코담배 가루가 아랫입술에 잔뜩 묻어 있었다. 그들이 햇빛 가리개 모자 밑으로 보이는 얼굴은 너무나 창백해서 마치 말라리아에라도 걸려있는 얼굴빛이었으나 그래도 반짝반짝 윤이 날 정도로 깨끗이 씻겨 있었고 그리고 막 다림질한 옥양목 옷에는 풀이 빳빳하게 먹여 있었다.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와 있었다. 늙어서 털이 빠진 새처럼 누렇게 찌그러들고 주름투성이가 된 퐁텐가의 할머니는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으며 그 뒤에는 셀리, 멀로 퐁텐과 젊은 퐁텐 아씨도 서 있었다. 이 두 사람은 할머니를 벽돌담에 앉게 하려고 낮은 목소리로 권하기도 하고 스커트를 잡아당기기도 하였으나 할머니는 도대체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남편인 늙은 의사는 없었다. 그분은 2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후로 할머니의 눈에서는 심술궂을 만큼 활달하고 명랑하던 기색이 거의 사라지고 없었다. 캐슬린 캘버트 힐턴은 오늘이 비극이 오게 된 것의 절반은 남편 때문이라는 생각에서 그 아내답게 혼자 멀리 떨어져서 빛바랜 햇빛 가리개 모자로 수그린 얼굴을 감추듯이 하고 서 있었다. 그 무명 옷에는 여러 군데 기름 얼룩이 묻어 있었고 게다가 손이 주근깨 투성이인 데다가 더러운 것을 보고 스칼렛은 깜짝 놀랐다. 손톱 끝에는 검은 초승달과도 같은 때가 끼어 있었다. 지금은 더 이상 캐슬린에게서 명문 가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가난한 농부보다도 더욱 비참한 모습이었다. 무능하고 단정치 못하고 쓸모없는 가난뱅이 백인 같은 모습이었다. 이제 저 애는 사그라지고 말 것이다. 지금은 어떻게 겨우 버티고 있지만 하고 스칼렛은 무서운 생각을 했다. 어쩌다 저다지도 몰락해버렸을까. 그녀는 오싹해져서 캐슬린에게서 눈을 돌렸다. 그리고 상류층의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의 차이 같은 것은 아주 하찮은 것이라고 곰곰이 생각했다. 하지만 내게는 이만한 처세술이 있다 하고 그녀는 생각하면서 그녀와 캐슬린이 종전 후 같은 조건으로 즉 맨손과 타고난 두뇌를 가지고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자랑스러움이 가슴에 솟았다. 나는 그다지 실수는 하지 않았어 하고 생각하며 그녀는 턱을 내밀고 빙그레 웃었다.
그러나 탈레턴 부인이 극도로 분개한 시선을 느끼자 미소도 중간에서 지워지고 말았다. 그녀는 눈 언저리가 너무 울어서 빨갛게 부어 있었는데 스칼렛을 비난하는 듯 바라보고 나서는 다시 셀렌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무섭게 화가 나서 노려보고 있는 그녀의 눈매는 분명히 좋지 않은 전조를 보여주고 있었다. 부인과 그녀의 남편의 등 뒤에는 탈레턴과의 4딸들이 있었다. 그 붉은 머리털은 엄숙한 장소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눈에 띄었고 그 젓갈색 눈엔 아직도 생기가 있어서 무서우리만큼 기운찬 젊은 짐승의 눈을 생각해 했다. 애슐리가 캐린의 달아빠진 기도서를 손에 들고 나오자 사람들의 발소리는 잠잠해졌다. 사람들은 모자를 벗고 손을 포개 얹고 스커트 자락은 조용히 살랑거렸다. 그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금발이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났다. 조객들은 모두 숙연히 서 있었다. 목련잎을 흔드는 바람소리가 모든 사람들의 귀에 자세히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어디선가 멀리서 울려오는 앵무새 소리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높고 어쩐지 구슬프게 들렸다. 애슐리는 기도서를 읽기 시작했다. 그가 낭랑하고 아름다운 억양 있는 목소리로 간결하고 엄숙하게 기도문을 읽어감에 따라 사람들은 더 깊숙이 머리를 숙였다. 아, 하고 스칼렛은 목을 졸리는 듯한 기분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저다지도 아름다운 목소리일까. 아버지를 위해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할 바에는 애슐리에게 부탁하기를 참 잘했다. 신부님보다는 애슐리가 나아.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에게 장례식을 맡아달라는 것보다 아버지가 아는 사람이 해주어서 정말 잘 되었어. 연옥에 있는 영혼에 대해 쓴 구절에 이르자 애슐리는 갑자기 기도서를 덮었다. 그곳은 캐린이 읽어달라고 표시해둔 곳이었다. 그 대목을 빼버린 것을 눈치챈 사람은 캐린뿐이었기 때문에 그가 주기도문을 시작하자 그녀는 얼른 얼굴을 들었다.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옥에 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것이고 또 들어본 사람일지라도 비록 기도에서 일망정 오하라 씨처럼 훌륭한 사람도 곧장 천국으로는 가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을 비축이라도 하면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애슐리는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분을 존중하여 연옥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빼버린 것이다. 조객들은 진심으로 주기도문을 외웠다. 그러나 그가 성모송을 시작하자 사람들의 목소리는 난처한 듯이 침묵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기도문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가만히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으나 그동안 오하라가의 딸들과 멜라니와 테라의 하인들은 답창구를 외웠다. 이제와 우리 죽을 때에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비루소서. 아멘. 그러고 나서 애슐리는 머리를 들고 잠깐 동안 망설였다. 이웃 사람들은 긴 연설을 들을 것을 기대하면서 자세를 편하게 하고 눈을 그에게 집중하고 있었다. 누구나 그가 좀 더 의식을 계속할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으로 국교의 기도가 모두 끝났다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의 장례식은 항상 길게 마련이다. 집례를 하는 침례교회나 감리교 목사들은 특별히 정해진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임기응변으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조객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고 고인의 집안 부인들이 슬퍼서 흐느끼기 전에는 좀처럼 의식을 그만두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기도만으로 모두가 사랑했던 고인의 장례식이 끝났다고 한다면 조객들은 모두 놀라서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분노하기 시작할 것이다. 애슐리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이 문제는 몇 주일을 두고 저녁 식사 때의 화제거리가 될 것이며 오하라가의 딸들은 아버지에 대해 예절에 맞는 상당한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떠들어댈 것이다. 그래서 그는 용서를 비는 것처럼 캐린을 재빨리 힐끔 보고 나서 다시 머리를 숙이고 12 오크스 저택에서 노예가 죽었을 때 가끔 읽어준 일이 있는 감독파의 매장식 기도를 외우기 시작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생각이 잘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천천히 외웠다. 때로는 글귀가 머리에 떠오를 때까지 조용하게 있는 때도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사이를 두면서 외우는 이 기도가 오히려 깊은 감동을 주어 그때까지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조객들이 손수건을 꺼내기 시작했다. 모두들 완고한 침례교나 감리교 신자인 그들은 이것이 구교의 의식인 줄로만 알고
국교의식은 냉담하고 교황 냄새를 풍기는 것이라는 지금까지의 생각을 곧 바꾸고 말았다. 스칼렛과 셀렌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참으로 고맙고 아름다운 기도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멜라니와 캐린만은 열성적인 구교도였던 아일랜드 사람이 영국 교회의 의식으로 매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그러나 캐린은 슬픔과 애슐리의 배신에 대한 원망으로 어리둥절해져서 말을 꺼낼 수조차 없는 입장이었다. 기도를 끝내자 애슐리는 슬픔에 찬 잿빛 눈을 크게 뜨고 조객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는 위를 보고 말했다. 어느 분이든지 작별 인사를 하고 싶은 분은 안 계시나요? 탈레턴 부인이 들썩거리기 시작했으나 그녀가 먼저 나오기 전에 갑자기 윌이 앞으로 걸어나와 관머리께에 서서 말을 시작했다. 여러분, 하고 억양이 없는 조용한 목소리로 그는 말을 시작했다. 제가 오하라 씨를 알아보신 지는 아직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벌써 20년이나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지내오셨습니다. 그런 제가 맨 처음에 나와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주제넘은 짓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용서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하라 씨가 한 달쯤만 더 살아계셨다면 저는 그분을 아버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객들은 놀란 듯이 웅성거렸다. 귓속말을 삼가는 정도의 예의는 갖출 줄 알고 있었으나 모두들 뒤를 돌아보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는 캐린 쪽을 바라보았다. 그가 캐린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쏠리는 쪽을 바라보면서 윌은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듯이 말을 계속했다. 애틀랜타에서 신부님이 오시는 대로 저는 셀렌 양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맨 먼저 말할 자격이 있지 않은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의 뒷부분은 희미하게 웅성거리는 소리 속에 지워져 버렸다. 그것은 조객들 전체에 전해져서 성남벌이 붕붕거리는 것 같은 소리로 변했다. 그것에는 분개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모두들 윌을 좋아했고 테라를 위해 애써준 데 대하여 그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가 캐린에게 사랑을 품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만큼 그녀하고가 아니라 망나니 같은 셀렌과 결혼한다는 소리를 듣자 몹시 화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윌 같은 훌륭한 사람이 그런 얄밉고 비열한 셀렌 오하라와 결혼한다는 것이다. 한순간 긴장된 공기가 팽팽하게 감돌았다. 탈레턴 부인의 눈은 번쩍번쩍 빛났고 그 입술은 소리 없이 열렸다 닫혔다 하고 있었다. 극히 조용한 가운데 맥크레이 노인이 손자를 바라보며 윌이 뭐라고 했느냐고 묻고 있는 높은 소리가 들려왔다. 윌은 여전히 침착한 모습으로 여러 사람들 쪽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그 푸르스름한 눈에는 자기의 아내 될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기백이 엿보이고 있었다. 잠깐 동안 사람들이 윌에 대하여 품고 있는 진정한 호의와 설렌에 대한 경멸이 평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윌에 대한 호의 쪽이 이겼다. 그는 그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처럼 천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는 여러분들처럼 오하라 씨가 혈기왕성하시던 시절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머리가 약간 이상하셨던 훌륭한 노신사로서의 오하라 씨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오하라 씨는 어떤 분이었나 하는 것은 여러분한테서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하라 씨는 용감한 아일랜드 분이시고 남부의 신사이시며 누구에게 못지않은 충성된 남부 동맹의 지지자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고인과 같은 분은 이제는 다시 뵙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분을 만들어낸 시대는 고인과 함께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고인은 외국에서 태어나셨지만 오늘 우리가 이곳에 묻어드리는 분은 이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들 누구보다도 참으로 조지아 사람다운 조지아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과 생을 함께하고 우리의 땅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똑똑히 인정하셨을 때에는 이미 마치 군인처럼 남부의 대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셨던 것입니다. 오하라 씨는 우리들 남부 사람의 한 분이셨으므로 우리들이 장점과 결점도 우리들의 강점이나 약점도 모두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남부의 장점이라는 것은 한번 이렇다고 각오를 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셔서 어떤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으셨던 점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굽힌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오하라 씨를 영국 정부가 교수형에 처하려 했을 때에는 눈 하나 깜짝하시지 않았습니다.
보기 좋게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조국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이 나라에 오셨을 때에는 가난하셨지만 그것에 굽히지 않고 노력해서 돈을 모으셨습니다. 이 근처 땅은 아직 태반이 개척되지 않은 황무지로서 바로 얼마 전까지도 인디언이 출몰하고 있었는데도 끄떡하시지 않고 이 땅을 손에 넣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황무지를 개척하여 큰 농장을 만드셨던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어서 모처럼 장만한 재산이 줄어들고 다시 가난하게 되었어도 꿈쩍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북군이 테라에 나타나서 집을 불사르고 생명을 빼앗는 지경에 처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고 굴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고인께서 우리 남부의 장점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한 것도 위에서 말씀드린 이유에서입니다. 우리들은 밖으로부터 굴복당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인에게는 남부 사람으로서의 결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으로부터의 힘에는 굴복한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를 가지고도 굴복시킬 수 없었지만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는 약하셨다는 것이죠. 오하라 부인께서 돌아가셨을 때 오하라 씨는 굴복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이 땅을 걸어 돌아다니시던 오하라 씨는 진정한 자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윌은 말을 멈추고 조용히 주위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일동은 마치 마술에 의해 대지에 묵혀있는 것처럼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 서 있었다. 그리고 셀렌에 대하여 품고 있었던 노여움 따위는 완전히 잊고 있었다. 윌의 눈은 순간 스칼렛에게로 쏠렸다. 마치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위로의 미소를 보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눈 언저리에 희미한 미소를 띄어 보였다. 쏟아지려는 눈물을 겨우 참아내고 있는 스칼렛은 진심으로 위로를 받은 것만 같았다. 즐거운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느니 모든 일이 하느님의 뜻이라느니 하고 떠들지 않고 윌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스칼렛은 언제나 상식적인 것에서 힘과 위안을 찾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저는 그분이 목뼈를 부러뜨렸다고 해서 어떤 분이고 오하라 씨를 어리석은 분이라고 생각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오하라 씨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약점과 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하라 씨에 못지않게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을 만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북부 사람들에게도 탐욕스러운 뜨내기들에게도 곤란한 시대에도 높은 세금에도 또 무서운 굶주림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약점에는 눈이 어두워지는 수도 있고 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졌다고 해서 오하라 씨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늘 죽게 마련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모로 다르기는 할지언정 저마다 사는 보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는 보람을 잃은 사람은 죽는 편이 낫다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죽는 편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하라 씨의 죽음을 슬퍼하실 까닭은 없다고 말씀드리려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슬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샤만군이 침입을 해와서 오하라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오하라 씨의 육신이 자신의 영혼과 만나기 위하여 이 세상을 떠난 지금은 우리들로서는 고약한 이기심이라도 있다면 모르거니와 탄식하고 슬퍼할 까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하라 씨를 친아버지처럼 사랑했던 저인 만큼 이상과 같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승낙해 주신다면 이걸로 제 인사를 마치고 싶습니다. 유족 되시는 분들이 대단히 필요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윌은 말을 끝내자 탈레턴 부인 쪽을 향하여 작은 소리로 이야기했다. 부인, 스칼렛 부인을 집으로 데려가 주실 수 없을까요? 햇볕에 너무 오래 세워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퐁텐 할머니께서도 절대로 신뢰되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다지 기력이 좋으신 것 같지 않으니 사양 마시고. 스칼렛은 갑자기 애도의 인사에서 자기에게로 화제가 바뀌자 모든 이들의 시선이 자기에게로 집중되는 것을 느끼고 수줍어서 얼굴이 빨개졌다. 어째서 윌은 이미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자기의 임신을 새삼스레 알리는 걸까? 그녀는 부끄럽고 원망스러운 눈길을 그에게로 돌렸으나 윌의 부드러운 눈길과 마주치자 눈을 내리깔았다. 사양할 것 없어요 하고 그의 눈길은 말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쯤은 알고 있어요. 이미 그는 이 집 남자인 것이다. 그래서 소란 같은 것은 일으키고 싶지 않은 것이다. 스칼렛은 하는 수 없이 탈레턴 부인 쪽을 보았다. 이 부인은 윌의 계획대로 금방 셀렌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고 스칼렛이 팔을 잡았다.
그녀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시중 든다는 것에서 언제나 더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었다. 자, 집으로 돌아가지. 부인의 모습에는 무척 자상하고 정성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었다. 스칼렛은 사람들이 비켜주는 좁은 통로를 빠져나가는 것이 무척 고통스러웠다. 그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자 사람들은 동정어린 말을 속삭이고 몇몇 사람은 위로하는 표정으로 손을 내밀기도 하고 어깨를 두들기기도 했다. 퐁텐가의 할머니 앞에 이르자 노부인은 주름투성이인 손을 내밀고는 자, 너의 손을 이리다오 하고 말하고 나서 셀리와 퐁테나시 쪽을 힐끗 보며 말을 이었다. 아니다. 너희들은 오지 마라. 너희들은 오지 않아도 괜찮아. 세 사람은 천천히 비켜주는 사람들이 사이를 빠져나와 나무 그늘이 진 작은 길을 지나서 집 쪽으로 향했다. 탈레턴 부인의 손길이 너무도 힘있게 스칼렛의 팔을 부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걸을 때마다 마치 땅에서 들어올려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윌은 어째서 그런 소리를 했을까요? 하고 여러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데까지 오자 스칼렛은 볼멘 소리로 외쳤다. 그런 소리는 마치 보십시오. 저 사람은 이제 곧 아기를 낳게 됩니다. 하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지. 하지만 사실이 그렇잖아. 하고 탈레톤 부인은 말했다. 윌이 한 일은 당연한 거야. 기절해서 유산할지도 모르는데 뇌리째는 땡볕 아래 세워둔다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 윌은 내가 유산할까봐 걱정한 것은 아니야. 하고 층계로 향하는 앞들을 겨우 지나자 약간 숨이 찬 듯 할머니는 말했다. 그 얼굴에는 못마땅한 듯한 무엇이든 다 알고 있는 듯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윌은 머리가 좋은 남자야. 자네나 나나 무덤 옆에 놓아두고 싶지 않았던 거지. 비어트리스, 우리들이 무슨 소리를 할까봐 염려되었기 때문이지. 우리를 쫓아버리려면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야. 그것만이 아니야. 관 위에 흙 덮는 소리를 스칼렛에게 들려주기 싫었던 거야. 그건 썩 잘한 일이지. 알겠니, 스칼렛? 그 끔찍한 소리만 안 들으면 죽은 사람도 정말로 죽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거란다. 그러나 일단 그 소리를 듣고 나면 정말이지 그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죽음의 소리니까 말이다. 층계로 올라갈 테니 손을 빌려다오, 스칼렛. 그리고 내 손을 잡아주게, 비어트리스. 스칼렛은 목발이 필요치 않은 것처럼 자네 팔도 필요치 않아. 그리고 나도 윌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 윌은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슬프게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지. 너희 동생들은 괜찮다고 생각한 모양이야. 셀렌에게는 치욕이 그 애를 부축해주고 있고 캐린에게는 하느님이 계시지만 내게는 아무것도 부축해줄 것이 없잖니. 안 그러냐? 그래요. 하고 스칼렛은 대답하고 노인을 부축하며 층계를 오르면서 이 갈대피리 같은 노인의 음성에 진정이 서려있는 것을 알고 적이 놀랐다. 저에게는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저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안 계실 땐 저 혼자서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 않니? 세상에는 흔히 혼자서는 해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다. 너희 아버님도 그런 축이지. 윌이 말한 대로야. 슬퍼할 것까지는 없어. 오하라 씨는 엘렌 없이는 견디지를 못했던 거야. 천국으로 가는 편이 행복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은 남편 곁으로 가는 편이 행복한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동정을 구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다른 두 사람도 아무런 동정을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의 말투는 마치 영감이 존스보로에 살아계셔서 금방이라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명랑하고 자연스러웠다. 할머니는 너무나 오래 살아서 많은 것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죽음 같은 것은 조금도 무섭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할머님도 혼자 해나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고 스칼렛은 말했다. 노부인은 새처럼 밝은 눈으로 스칼렛을 힐끗 보았다. 그렇지. 그러나 때로는 정말로 지겨울 때가 있단다. 잠깐 할머니 하고 탈레턴 부인이 옆에서 말참견을 했다. 그런 말씀을 스칼렛에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에는 이미 마음이 어지러워져 있어요. 여기까지 먼 길을 온 데다가 불편한 옷이며 슬픔이며 더위며 더 이상 할머니께서 슬프고 음울한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유산의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천만에요. 하고 스칼렛은 짜증이 나서 외쳤다. 전 마음이 어지러워져 있거나 하진 않아요. 그리고 끔찍스러운 유산 따위를 하는 바보는 아니라고요. 어떻게 될는지 알게 뭐냐 하고 탈레턴 부인은 다 안다는 듯이 말했다. 나는 황소가 우리 집 흑인을 뿔로 받는 것을 보고 첫 아기를 유산했으니까 말이다. 그것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집 불근한 말 넬리 말이다. 그런 튼튼한 말은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신경질적이고 성미가 괴팍스러워서 말이다.
만일 내가 잘 보살펴주지 않았더라면 그건 비어트리스 이젠 그만하게 하고 할머니는 말했다. 스칼렛은 절대로 유산 따위는 하지 않아. 이 현관 홀에서 좀 쉬자고. 여기가 시원하니까. 바람이 잘 들어오는 군 그래. 부엌에 혹시 있거든 말이야 비어트리스. 버터밀크 한 잔만 내게 가져다 주게. 그렇지 않으면 찬장을 열고 포도주가 있으면 그것도 괜찮고 한 잔하면 기운이 나니까 말이야. 모두들 하직 인사를 하러 올 때까지 여기에 있자고. 스칼렛은 누워야만 해요. 하고 탈레톤 부인은 임신이라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익숙한 태도로 그녀의 몸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좀 가져다 주게 하고 할머니는 지팡이로 가볍게 부인을 찔렀다. 탈레톤 부인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모자를 탁자 위에 던져놓고 땀이 밴 붉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면서 부엌 쪽으로 갔다. 스칼렛은 의자에 깊숙이 앉자 거북한 코르셋 윗단추를 2개 풀었다. 천장이 높은 현관 홀은 시원하고 어둠침침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 있었던 뒤라 뒷곁에서 앞쪽으로 빠져나가는 변덕스런 바람이 무척 상쾌했다. 제랄디 위에가 안치되어 있었던 건너편 객실이 보이자 아버지의 생각을 머리 위에서 얼른 떨쳐버리고는 난로 위에 걸려있는 로비아르 할머니의 초상을 올려다보았다. 머리를 높게 빗어넘기고 가슴을 반쯤 드러내 보인 모습으로 새침하게 얌전을 빼고 있는 총검 자국이 난 초상을 보자 언제나처럼 기운이 솟아났다. 비어트리스 탈레턴이 아들들을 잃은 것과 말을 잃은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저 사람을 슬프게 했는지 모르겠어 하고 퐁텐가의 할머니는 말했다. 짐이나 딸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염려해 본 적이 없으니까 말이야. 저 사람도 위리 말한 것 같은 그런 축이야. 사는 보람을 잃어버린 거지. 때때로 나는 생각할 때가 있어. 저 사람도 내 아버지처럼 죽어버리는 게 어떨까 하고 말이야. 저 사람은 말이든 사람이든 무엇인가 보살펴줄 것이 눈앞에 없으면 절대로 행복해지지 못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딸들은 한 사람도 시집가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 근처에서는 신랑감을 찾아낼 것 같지 않으니까 지금은 아무데도 마음을 붙일 곳이 없는 거란다. 본래가 저런 성격만 아니라면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지낼 수가 있을 텐데 말이다. 그런데 윌이 셀렌과 결혼한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냐? 네. 하고 스칼렛은 노부인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퐁텐가의 할머니를 무척 무섭게 느끼던 시절이 생각났다. 그 시절에 비하면 그녀도 이젠 어른이 된 것이다. 만일 할머니가 테라의 일에 대해서 공연한 참견을 하더라도 이놈의 할멈 대져버려라 하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쓸데없는 짓을 했군 그래. 하고 할머니는 거침없이 말했다. 그럴까요? 하고 스칼렛은 거드름을 피우면서 대답했다. 그렇게 거드름을 피우면 못 써 스칼렛. 하고 노부인은 신랄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뭐 너의 소중한 동생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아니다. 하기야 묘지에 있었으면 했을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결국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근처에는 남자가 많이 모자라니까 윌은 어떤 처녀와도 결혼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이다. 비어트리스에게는 말갈량이 딸이 4이나 있고 멀론의 집에도 딸들이 있어. 맥크레인의 집에도. 윌은 셀렌과 결혼할 생각인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런 남자를 만났으니 그 애도 운이 좋았어. 테라로서도 그 사람을 만나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너는 이 땅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지? 네. 테라를 돌봐주는 남자라면 자기 동생이 신분이 낮은 남자와 결혼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말이지. 신분이라고요? 하고 스칼렛은 그런 생각에 깜짝 놀라서 외쳤다. 신분이요? 젊은 여자가 자기를 보살펴줄 남편을 고를 수만 있다면 지금 세상에 신분 같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야 하고 노부인은 말했다. 내 의견이 옳은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단 1인치라도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될 가로대를 내렸다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윌은 분명히 상류층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너희 집안에는 어엿한 가문의 어른이 계셨어. 할머니는 날카로운 눈으로 로비아르 할머니의 초상을 바라보았다. 스칼렛은 마른 데다 인상적이지 못하고 무던하며 늘 짚을 씻고 있는 윌을 생각해 보았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가난한 백인들에게서 늘 보는 것처럼 어딘가 정력이 부족한 것 같이 느껴졌다. 그에게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부와 지위가 있는 훌륭한 혈통의 조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윌의 첫 선조가 조지아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에는 아마 오글소프 마을의 비주로 묶여있는 패거리였거나
계약 머슴살이를 하는 일꾼이었거나 했을 것이다. 윌은 대학 교육도 받지 못했다. 분명히 말하자면 변경의 신개척지에 있던 국민학교를 4년 동안 다닌 것이 그가 받은 교육의 전부였던 것이다. 정직하고 충실한 사나이이며 끈기 있고 매우 쓸모있는 일꾼이기는 했지만 상류층 사람이 아닌 것만은 확실했다. 확실히 로비에르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셀레는 격이 낮아지는 셈이었다. 그래, 너는 윌이 친척이 되는 것을 승낙했니? 승낙했어요. 하고 스칼렛은 한마디라도 비난조로 나오면 당장 대들려고 잔뜩 힘을 주어 대답했다. 그럼 내게 키스해다오. 하고 할머니는 의외에도 이렇게 말하고 사뭇 흡족한 듯이 빙그레 웃었다. 나는 지금까지 너를 마음에 든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스칼렛. 너는 언제나 마치 호두알처럼 딱딱했기 때문이지. 아이 때에도 그랬었다. 나는 나 자신을 제외하고는 딱딱한 여자를 싫어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앙탈하지 않는 태도가 좋아. 그런 사람은 마치 훌륭한 사냥꾼처럼 울타리를 뛰어넘어 버리는 사람이야. 스칼렛은 애매한 웃음을 띠며 얌전하게 내민 주름살 투성이의 볼에 살짝 입술을 댔다. 비록 무슨 소리인지 분명히 알아들을 수는 없어도 칭찬을 들으면 역시 싫지는 않았다. 내가 셀렌을 가난한 백인과 짝을 지어주면 그걸 이러쿵저러쿵 말할 사람이 이 근방에도 많이 있을 거다. 설령 모두가 윌을 좋아한데도 말이다.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뒤에서는 오하라가의 딸이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할 거야. 하지만 그런 일에 신경 쓰면 안 된다. 저는 남의 소문에 신경 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말은 나도 들었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다소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있었다. 뭐 남이 하는 소리에 신경 쓸 건 없는 거야. 이 결혼은 분명히 순조롭게 진행될 거야. 물론 윌은 그대로 가난한 백인처럼 보일 테고 결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투가 좋아질 리는 없거든. 그리고 만일 돈이 많이 생긴다 해도 너희 아버지와는 달라서 그 사람으로서는 테라가 번쩍거리도록 꾸미는 일은 분명히 없을 것이다. 가난뱅이란 화려하게 꾸밀 줄을 모르거든. 그러나 사실 윌은 신사니까 엉뚱한 짓은 하지 않을 거다. 타고난 신사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아까 윌이 묘지에서 한 말을 어디가 나쁘다고 질책할 수는 없을 거야. 운세기가 덤벼들어도 우리들은 지지 않지만 이젠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을 함부로 갖고 싶어 하거나 그리고 함부로 생각하거나 하면 그것에 지고 마는 거야. 그렇지. 윌이라면 셀렌도 테라도 원만하게 해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제가 그 두 사람을 혼인시키는 걸 할머니도 찬성해 주시는 거로군요. 무슨 소린가. 그 목소리는 지치고 괴로운 듯 했으나 그래도 기운이 있다. 가난한 백인이 이름 있는 집안과 결혼하는데 찬성을 하다니 어림도 없지. 잡종이 순종과 어울리는 것을 내가 찬성할 수 있겠니? 하기야 뭐 가난한 백인이라도 착하고 똑똑하고 정직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할머니는 이 혼인은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하고 스칼렛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서 외쳤다. 그래, 그 점이라면 셀렌이 윌과 결혼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누구와 혼인을 하든지 좋아. 셀렌도 남편을 얻어야만 하니까 말이야. 막상 남편감을 찾으려면 어디 다른 데에서라도 찾아야 할 거다. 그리고 너로 말하더라도 테라의 좋은 관리인이 다른 곳에서 발견되리라고는 생각지 않겠지. 그렇다고 내가 너보다 이번 일을 기뻐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더라도 나는 무척 좋아하고 있는 거려. 하고 스칼렛은 노부인의 진심을 알아내려고 하면서 생각했다. 나는 윌이 동생과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 어째서 할머니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 마치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녀는 뭐가 뭔지 영문을 몰라서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감정이나 동기를 그녀도 역시 가지고 있으리라 단정하고 나올 때면 언제나 이런 기분이 드는 것이다. 할머니는 펠메트 부채를 붙이면서 기세당당하게 말을 계속했다. 나는 너와 마찬가지로 이 혼인에는 동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실리적인 성격이라서 말이다. 너도 그럴 거야.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거라면 울부짖거나 떠들거나 하는 바보짓은 하지 않는다. 그런다고 해서 인생의 고갯길을 빠져나가게 되는 건 아니니까. 나의 친정이고 시집이고 말할 수 없는 고비를 겪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만일 우리 집안에 가훈이 있다면 그건 이런 거다. 울부짖지 마라. 웃으며 시기를 기다려라. 우리는 이렇게 웃으며 시기를 기다리다가 여러 힘든 고비를 넘겨왔단다. 그러니까 참고 넘기는 데에는 익숙해졌지.
익숙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 우리는 언제나 지는 말에만 내기를 걸고 있었던 거야. 신교도와 함께 프랑스를 도망쳐 나오기도 하고 왕당파와 같이 영국을 도망쳐 나오기도 하고 낙천공 찰리와 함께 스코틀랜드를 도망쳐 나오기도 하고 흑인들 때문에 IT를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또 지금대로 북부 사람들 때문에 호댕꼴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몇 해만 지나면 머리를 들고 일어나야 하는 거야. 왜 그런지 알겠니? 할머니는 갑자기 머리를 뒤로 젖혔다. 스칼렛은 그녀가 아는 것이 많은 늙은 앵무새와 같다고 생각했다.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는거려 하고 그녀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지겨웠다. 오래전 할머니가 크리크 토이니 반란에 대한 추억담을 이야기했을 때에도 역시 지루해서 혼났었다. 그건 말이다. 이런 거야. 우리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에는 머리를 숙인다. 우리는 밀이 아니라 메밀인 거야. 폭풍이 불어오면 여문 밀은 물기가 없어서 바람에 휘지 않으니까 쓰러지고 만다. 그러나 여문 메밀은 물기가 있으니까 휜단 말이다. 그러니까 바람이 잔잔해지면 다시 그전처럼 바로 일어서서 여전히 튼튼해진다고. 우리들은 완고한 인간은 아니니까 말이다. 심한 바람이 불어올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휘는 거야. 그러는 편이 이득이거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도저히 피할 수 없을 때에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머리를 숙이고 부지런히 일하며 웃으면서 시기를 기다리는 거지. 하찮은 녀석들하고도 같이 어울리면서 그놈들에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다 빼앗아내는 거야. 그리고 이쪽이 어느 정도 강해지면 매달렸던 그놈들이 머리통을 걷어차 버리는 거야. 그것이 살아가는 비결이지. 하고 말하고 잠시 숨을 돌리고 나서 그녀는 덧붙였다. 이것을 내게 알려주마. 노부인은 자기가 한 말이 무척 재미있다는 듯이 킥킥 웃어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도끼가 느껴졌다. 그녀는 스칼렛이 무슨 말이라도 하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는 모양이었으나 당자인 스칼렛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아니다 얘야 하고 할머니는 계속했다. 우리 집안 사람들은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난다. 그런데 이 근처 사람들은 도무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캐슬린 캘버트를 보렴. 그게 무슨 꼴이냐. 가난한 백인이 되지 않았니? 결혼한 상대방 남자보다도 더 비참하게 몰락해버렸더구나. 맥크레이가를 좀 보렴. 형편없는 몰골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꼴이야. 해보려고도 하지 않더구나. 옛날에 잘 살던 시절을 울며 해상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니? 그리고 또 보란 말이야. 그렇지. 우리 알렉스나 셀리나 너나 짐 탈레턴과 누이 동생들이나 그 밖의 몇몇 사람들만 빼고 이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란 말이야. 모두가 몰락해버렸지 않니? 그것도 모두가 물기가 없었기 때문이야. 다시 말하자면 재기할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는 돈과 검둥이들 뿐이었어. 그러나 지금은 돈도 검둥이도 없어지고 말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음 때에는 정말이지 가난뱅이가 되고 말 거야. 할머니는 윌크스가 사람들을 잊고 계시는군요. 아니 잊지는 않았어. 애슐리는 이 집에 온 손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리상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뿐이야. 내가 왜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꺼내는지 알겠다만 그 사람들만 해도 보렴. 인디아라는 딸이 있어. 소문을 들으면 인디아는 벌써 바싹 말라버린 노처녀가 되어 스튜어트 탈레턴이 죽었다고 과부 행세를 하면서 죽은 사람을 언제까지나 잊으려 하지도 않고 다른 남자들을 찾으려 하지도 않는다는 거야. 하기는 그 애도 벌써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도 해볼 생각만 있다면 많은 가족을 거느린 호라비쯤은 구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 불쌍한 한이는 뿔닭 같은 바보 계집애인 주제에 노상 사내 뒤를 쫓아다녔지 뭐냐. 그리고 애슐리만 해도 좀 보려무나. 애슐리는 무척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고 스칼렛은 설축해서 말했다. 훌륭하지 않다고는 말하지 않았어. 그러나 그 사람은 발랑 뒤집어진 바다거북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윌크스가 사람 중에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용케 뚫고 나갈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멜란이야. 애슐리는 아니지. 멜란이라고요? 원 할머니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멜란이와 오랫동안 함께 지내봤기 때문에 잘 알지만 그녀는 몸이 허약하고 마음도 약해서 거위를 우우하고 쫓을 줄도 모르는 여자예요. 도대체 거위에게 우우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다던? 그런 건 내가 볼 때 언제나 공연한 시간 낭비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아. 멜라니는 거의 보고 우우하지는 않을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대해서나 북부 정부에 대해서나 그 밖에 그의 소중한 애슐리나 아기나 자기의 소중한 마음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우할 수 있을 거다. 그의 방법은 너의 방법과는 다른 거야, 스칼렛. 또 내 것과도 다르지. 그것은 너희 어머니가 만일 아직까지 생존해 계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방법인 거다. 멜라니는 윌크스 집안을 잘 이끌고 나갈 거야. 오, 멜라니는 마음씨 착한 바보예요. 할머니는 애슐리를 너무나 오해하고 계시네요. 그 사람은. 천만에 애슐리는 책 읽는 것밖에는 할 수 없도록 자라났어. 그런 건 우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생활을 견디어가는데 아무런 소용도 되지 않아. 남들은 이야기하더구나. 그 사람은 이 마을에서도 제일 쓸모없는 농사꾼이라고. 자, 알렉스와 비교해보렴. 전쟁 전에 알렉스는 세상에서도 제일 못된 건달로서 새로 산 넥타이라든가 술에 취하는 일이라든가 누군가를 권총으로 쏘는 일이라든가 변변치도 못한 계집의 뒷공무니를 따라다니는 일 정도밖엔 생각한 적이 없었지. 그런데 지금의 그 애를 보렴. 농사일을 계속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았니? 할 수 없이 배운 거지만 만일 배우지 않았다면 저는 물론이고 우리들까지 굶어 죽고 말았을 거다. 지금은 그 애가 이 마을에서 제일 질이 좋은 모카를 만들어내고 있어. 그럼 테라의 모카보다도 월등하게 좋지. 그리고 또 돼지며 닭도 칠 줄 알지. 정말이라고. 그 애는 발끈거리긴 잘하지만 훌륭한 젊은이란다. 시기를 기다리며 임기응변으로 잘 해결해 나가는 재주를 터득했어. 이 고통스러운 재건 시대가 지나면 알렉스는 틀림없이 저희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같이 부자가 될 거다. 하지만 스칼렛은 애슐리에 대한 그녀의 경멸에 분개했다. 그런 건 제게는 시시한 일로 생각돼요. 하고 그녀는 쌀쌀맞게 말했다. 그럴 리가 있나? 하고 할머니는 날카로운 눈길로 스칼렛을 보면서 말했다. 하지만 이와 똑같은 일을 너는 애틀랜타에 간 이후 내 자신이 하고 있지 않느냐. 아무리 우리가 이런 시골에 틀어박혀 산다 해도 내가 맹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쯤은 듣고 있다. 너도 세상이 바뀌는 데 따라서 변하지 않았니? 너는 북군이나 백인 불량배나 벼락부자가 된 뜨내기들에게 아부를 하면서 돈을 긁어낸다면서? 소문을 듣자니 그러면서도 무던하게 얌전을 뺀다더구나. 뭐 괜찮아. 내가 말한 대로만 해봐. 그놈들한테서 짜낼 수 있는 데까지 짜내보라고. 그러나 돈이 넉넉하게 모이거든 그놈들의 낯짝을 걷어차버리는 거야. 그 이상은 쓸모가 없으니까 말이다. 힘껏 해봐. 그러나 적당히 해야 돼. 대먹지 못한 녀석에게 걸려들면 엉뚱한 나쁜 일을 당하게 되니까 말이야. 그 말을 잘 새겨드리려고 이마에 주름을 지으면서 그녀는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 수 없었으나 그래도 애슐리를 뒤집힌 바다고비라고 말한 데에는 아직도 화가 나 있었다. 할머니는 애슐리를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군요. 하고 그녀는 느닷없이 말했다. 스칼렛, 너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하고 스칼렛은 이 할머니의 턱을 쥐어박아 줄 수 있다면 하고 생각하면서 쌀쌀맞게 말했다. 너는 돈에는 머리 회전이 잘 되는데 그런 건 남자들의 꾀라는 거다. 너에게는 여자다운 꾀가 도무지 없어.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머리가 돌질 않아. 스칼렛의 눈에 불이 확 일었다. 그녀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다. 이거 내 비위를 몹시 거슬리게 한 모양이로구나. 하고 노부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그래, 약을 좀 올려주고 싶었단다. 어머나, 정말이세요? 어째서요? 그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할머니는 의자의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때 스칼렛은 할머니가 무척 피곤해 보이고 깜짝 놀랄 만큼 늙어 보인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부채 위에 포갠 그 조그만 새발톱 같은 손은 죽은 사람의 손처럼 누렇고 마치 밀랍 같았다.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오르자 스칼렛은 가슴에서 분노가 사라졌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무척 상냥한 거짓말쟁이시군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진심으로 이런 긴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니시겠죠? 그저 아버지 생각으로부터 저희 기분을 돌려주시려고 말씀하신 거지요? 놀리면 못 써. 하고 노부인은 손을 뿌리치면서 불만스러운 듯이 말했다.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만은 아니다. 지금 내가 한 말은 진실이니까 그래서 말해준 거야. 하지만 너는 바보라서 그걸 모르는 거다. 그러나 할머니는 자신이 뱉은 말이 준 고통을 누그러뜨리려는 듯이 조금 웃어 보였다. 스칼렛의 마음속에서 애슐리에 대한 분노는 말끔히 사라지고 말았다. 할머니가 진심으로 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기뻤다. 그래도 고마워요. 친절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그리고 윌과 셀렌의 일에 대해서는 제 편을 들어주셔서 기분이 좋아요.
아마도 찬성하지 않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탈레턴 부인이 버터밀크가 든 컵을 2개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집안 살림이라면 무엇이든 서툴러서 컵에서 밀크를 흘리고 말았다. 저장고까지 가서 겨우 찾아냈어요 하고 부인은 말했다. 어서 마시세요. 이제 모두 슬슬 돌아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스칼렛, 넌 정말 셀렌과 윌을 결혼시킬 생각이냐? 그 사람이 셀렌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뭐라고 해도 윌은 가난한 백인이고 그리고 스칼렛의 눈이 할머니와 마주쳤다. 할머니의 눈에는 스칼렛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대답이 짓궂게 번쩍이고 있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끝내고 마침내 차바퀴와 말발굽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자 스칼렛은 엘렌의 사무실로 들어가서 사무용 책상의 서류함에 들어있는 빛바랜 서류통에서 어젯밤에 숨겨두었던 번쩍거리는 물건을 꺼냈다. 포크가 식당에서 코를 훌쩍거리며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자 그를 불렀다. 그녀에게 가까이 온 그의 검은 얼굴은 흡사 주인을 잃은 개처럼 불쌍해 보였다. 포크 하고 그녀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할아범이 자꾸 울면 나도 울음이 나오니까 울지 마라. 네, 울음을 참으려고 하는데도 울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제랄드 나리가 자꾸 생각나서요. 그러면 생각을 하지 마. 다른 사람이라면 누구든 울어도 상관없지만 난 할아범이 울면 마음이 괴로워. 알았지? 하고 그녀는 갑자기 상냥스럽게 말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할아범이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극진히 모셨는지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할아범이 울면 가슴 아픈 거야. 자, 코를 풀어. 포크 할아범에게 줄 것이 있어. 커다란 소리를 내며 코를 풀면서도 언뜻 포크의 눈에는 호기심이 스쳤다. 그것은 일종의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예의라는 말이 옳았다. 할아범은 누구넨가 닭장에 도둑질하러 갔다가 총에 맞은 그날 밤 일을 기억하고 있어? 어떻게 스칼렛 아씨. 저는 결코 기억하고 있군. 그럼 굉장히 오래된 일이지만 사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때 내가 그처럼 우리들을 위해 애써준 보답으로 시계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억해? 네, 기억하고 말고요. 아씨께서 잊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잊지 않았어. 자, 이것이 바로 그것이야. 그녀는 전면에 조각이 새겨져 있는 묵직한 금시계를 내보였다. 축 늘어진 줄에는 리본과 도장이 나란히 매달려 있었다. 아니, 이것은 스칼렛 아씨 하고 포크는 외쳤다. 제랄드 나리의 시계가 아닙니까요? 나리께서 항상 그 시계를 보시는 걸 자주 보았지요. 맞아, 아버지의 시계야. 포크, 이걸 할아범에게 줄 테야. 자, 받아요. 아이고,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하고 포크는 무서운 듯이 뒤로 물러섰다. 그것은 백인 나리들께서 지니시는 시계이고 더구나 제랄드 나리의 것이옵니다요. 어째서 제게 주시는 겁니까, 스칼렛 아씨. 그 시계는 당연히 웨이드 도련님께서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할아범이 가져도 괜찮아. 도대체 웨이드가 아버지께 무엇을 해드렸다는 거야. 아버지께서 병으로 몸이 쇠약해지셨을 때 그 애가 무슨 간호라도 해드렸다는 거야. 그 애가 아버지의 목욕을 시켜드렸거나 옷을 입혀드리거나 수염을 깎아드리기라도 했다는 말이야. 북군이 밀어닥쳤을 때 아버지 곁에서 그분을 모시고 있기라도 했다는 말이야. 아버지를 위해 도둑질이라도 했다는 건가?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야, 포크. 이 시계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할아범이야. 그것은 아버지도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해. 자, 받아. 그녀는 그의 새까만 손을 잡고 그 손 안에 시계를 쥐어주었다. 포크는 당치도 않다는 듯이 그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으나 이내 조금씩 기쁜 빛이 그의 얼굴에 퍼지기 시작했다. 정말 제게 주시는 겁니까, 아씨? 그래, 정말이야. 이거 참 고맙습니다, 아씨. 난 그것을 애틀랜타로 가지고 가서 조각을 해다 줄까 하고 생각하는데 할아범 생각은 어때? 조각이라뇨? 어떤 것인데요? 포크의 목소리에는 의아스러운 빛이 담겨 있었다. 즉, 그 시계 뒤에다 글자를 새기는 거야. 가령 오하라가에서 포크에게 착하고 충실한 하인이었음을 감사하는 기념으로 라는 글자를 새기려고 말이야. 천만에요. 괜찮습니다, 아씨. 조각 같은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포크는 시계를 꽉 움켜쥐면서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는 입술을 실룩거리며 희미하게 웃음을 띄었다. 왜 그러지, 포크? 내가 그것을 되돌려주지 않을까봐 그러는 거야? 아닙니다. 저는 아씨를 믿어요. 단지 저는 아씨의 마음이 변할까봐 걱정이 돼서요. 그렇지 않아.
혹시 팔지도 모르는 일 아니에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아버지 시계를 팔 수 있을 것 같아? 네. 혹시 아씨께서 돈이 필요하시게 되면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다니 할아범은 나한테 맞아야 돼. 도로 그 시계를 받아야겠는걸? 아닙니다. 아씨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포크의 슬픔에 잠긴 얼굴에는 비로소 그날 처음으로 희미하게나마 미소가 떠올랐다. 저는 아씨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스칼렛 아씨, 왜 그래 포크? 만일 아씨께서 흑인들에게 해주시는 절반이라도 백인 나리들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그 사람들은 아씨께 더욱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잘해주고 있어 하고 그녀는 말했다. 자, 애슐리 나리에게 가서 이곳에서 내가 좀 뵙자고 한다고 말씀드려줘. 애슐리는 그의 긴 몸뚱이를 쪼그린 채 엘렌의 다 망가진 작은 사무용 책상에 앉아서 스칼렛의 공장 이익의 절반을 나누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도중에 한마디도 말참견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손을 마치 처음 보는 물건인 양 천천히 뒤집어서 처음에는 손바닥을 나중에는 손등을 세밀히 살펴보고 있었다. 심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은 옛날과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예민해 보였으며 농사꾼의 손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손질이 잘 되어 있었다. 그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약간 마음에 걸려서 그녀는 2배나 열성적으로 공장 일을 좋게 말했다. 여러 가지의 미소와 눈웃음의 매력도 시도해 보았으나 그가 눈길을 들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가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그녀를 보아주었으면 그녀는 애슐리가 북쪽으로 갈 결심이라는 윌렉에서 들은 말은 전혀 꺼내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그가 찬성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방해도 있을 리가 없다는 피상적인 가정하에서 이야기를 해나갔다. 그래도 여전히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그녀도 말끝을 흐리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의 섬세하고 우아한 어깨에는 그녀가 의외라고 생각하리만큼 대단한 결의가 나타나 있었다. 분명히 그는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은가. 애슐리 하고 그녀는 다시 말을 하려다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처음에 그녀는 그를 설득하기 위하여 자신이 임신한 것을 이용하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 흉하게 배가 불쑥 솟아나와 있는 모습을 애슐리가 본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저히 다른 방법을 시도해서 설득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을 듯 싶었다. 이제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자신이 임신한 것과 의지할 곳 없는 외로움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당신이 아무래도 애틀랜타로 와주셔야만 하겠어요. 지금의 저에게는 당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저 혼자서는 도저히 공장 관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공장 일을 보게 되려면 아직 수개월은 걸려야 할 테니까요. 글쎄, 왜, 제발 하고 그는 거칠게 말했다. 그만하시오, 스칼렛. 그는 일어나 갑자기 창가로 다가가서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헛간 앞마당을 한 줄로 열을 지어 시끄럽게 걸어가고 있는 거위의 행렬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당신은 저를 보려고도 하지 않았군요. 하고 그녀는 슬픈 듯이 말했다.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떤 꼴로 비치는지. 그는 획 돌아섰다. 그의 잿빛 눈은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두 손으로 자기의 목을 눌렀을 정도로 무섭게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요? 하고 그는 빠른 어조로 거칠게 말했다. 당신은 언제나 나에게는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쯤은 당신도 이미 알고 있을 텐데요.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감으로 인해 눈물이 핑 돌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다니 정말 당신은 고마운 분이에요. 저는 당신에게 나를 보이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부끄럽다고요? 왜 당신이 부끄럽다는 거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요. 사실 내가 부끄럽고 내가 바보가 아니었다면 당신은 이러한 괴로운 꼴을 당하지도 않았을 거요. 프랭크와도 절대로 결혼하지 않았을 거요. 작년 겨울에 나는 당신을 테라에서 떠나보내지 말았어야 했소. 정말 나는 바보였소. 나는 당연히 당신의 심정을 헤아려야만 했었소. 당신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을 알았어야만 했소. 당신이 그토록 필사적이라는 것을 나는 당연히 나는 그의 얼굴이 헬스케졌다. 스칼렛의 가슴은 마구 뛰었다. 그는 나와 함께 도망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이다. 거지처럼 굴러들어온 우리들을 보살펴 주었으니 적어도 나는 이 집을 나가 도둑질을 해서라도 살인을 해서라도 당신을 위해 세금을 낼 만한 돈을 마련해야만 했었소. 아, 내가 모든 것을 망친 것 같소. 실망으로 인해 그녀의 가슴은 죄어들고 조금 전의 행복감도 얼마쯤은 사라져버렸다.
그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저는 떠났을 거예요. 하고 그녀는 피곤한 듯이 말했다. 그런 짓을 당신에게 시킬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튼 이젠 모두 지나가버린 일이에요. 그렇소. 이미 끝나버린 일이요. 하고 그는 천천히 괴로운 듯이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을 시키지는 않았소. 그러나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에게 팔고 그리고 더구나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소. 그것 또한 나의 식구와 나를 굶기지 않기 위해서였소. 나의 무능력을 감싸주다니 당신은 정말로 친절한 사람이요. 그 목소리에서 풍겨나오는 날카로움은 그의 가슴속을 애는 듯한 치유될 수 없는 생생한 상처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자 그녀의 눈에는 민망한 듯한 빛이 떠올랐다. 그는 재빨리 그것을 알아차리고 얼굴빛을 누그러뜨렸다. 내가 당신을 꾸짖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말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요, 스칼렛. 당신을 꾸짖다니.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선 가장 용기 있는 여자요.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요. 그는 다시 창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그의 어깨에는 이미 조금 전에 결연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스칼렛은 오랫동안 말없이 다시 한번 애슐리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칭찬해줄 마음이 생기도록 소중하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좀 더 해주기를 바라면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와 너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었고 그동안 추억에만 매달려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추억도 시들어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녀는 아직도 애슐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모든 태도, 그의 안타까운 책망의 말 하나하나에도 프랭크의 아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에도 분명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는 명백했다. 그녀는 그것을 말로 해주기를 바랐다. 그녀 자신도 그의 고백을 유도할 만한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작년 겨울 과수원에서 죽어도 그의 목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맹세한 약속을 그녀는 잊지 않았다. 만일 애슐리를 가까이 있게 하려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안타깝게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사랑이나 그리움에 대한 말을 한마디라도 한다면, 그의 포옹을 바라는 눈짓을 일순간이라도 보인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영원히 끝나고 마는 것이다. 애슐리는 아마도 뉴욕으로 가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를 가게 해서는 안 된다. 애슐리, 제발 자신을 탓하지 말아주세요. 어째서 당신이 나쁘다는 거예요? 애틀랜타로 와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렇죠? 아니요. 하지만 애슐리, 그녀의 목소리는 고통과 실망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믿고 있어요. 그만큼 당신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프랭크는 저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이는 가게 일로 매우 바쁘거든요. 만일 당신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저는 어디서 사람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애틀랜타의 머리 좋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 바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쓸모가 없고 그리고 뭐라고 말해도 소용없어, 스칼렛. 그러면 당신은 애틀랜타로 가는 것보다도 뉴욕으로 가서 양키들과 함께 지내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소리를 누구에게 들었소? 하고 그는 돌아서서 약간 난처한 듯이 이마에 주름살을 지으면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윌에게서요. 그래요. 나는 북부로 갈 결심을 했소. 전쟁 전에 나와 함께 유럽 여행을 했던 한 친구가 그의 아버님이 경영하고 있는 은행의 한 자리를 나에게 권해주었소. 그러는 편이 더 낫소, 스칼렛. 나는 당신에게 아무 도움도 줄 수가 없소. 제목 장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말이오. 하지만 은행 일은 더욱 모르잖아요. 그쪽 일이 훨씬 더 힘들 거예요. 그리고 양키들보다는 제가 훨씬 더 당신의 무경험을 봐줄 수 있잖아요. 그거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보자 스칼렛은 공연한 얘기를 했구나 싶었다. 그는 다시 얼굴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봐주다니. 그런 것은 바라고 싶지도 않소. 나는 내 힘에 맞는 것을 찾아 스스로 해나가고 싶은 거요. 지금까지 내가 내 생활을 위해 무엇을 했소? 지금이야말로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할 때요. 그렇지 못하면 자신의 무능함으로 인해 파멸하고 말 거요. 이미 나는 너무 오랫동안 당신의 신세를 져왔소. 하지만 저는 공장 이윤을 반반씩 나누자고 했잖아요, 애슐리. 그렇게 하면 스스로 서게 되는 셈이잖아요. 왜냐하면 당신도 알다시피 그것은 당신 자신의 사업이 되니까요. 그러나 마찬가지요. 절반이나 되는 이익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셈이 되니까. 나는 이미 당신으로부터 지금까지 지나칠 정도로 많이 받아왔어, 스칼렛. 먹는 것,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나 자신과 멜라니, 아기의 옷까지도 받고 있어.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보답하지 못했어. 어머나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제게 갚고 계신 거예요. 윌 혼자서는 도저히.
나도 이제는 장작 패는 일에 아주 익숙해져 있지요. 어쩌면 애슐리, 그의 빈정거리는 듯한 말투에 그녀는 안타까워져서 눈물을 글썽거리며 외쳤다. 제가 없는 동안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너무나 심하고 의미심장한 말만 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요? 대단한 일이 있었소, 스칼렛. 나는 지금까지 많은 생각을 했소. 전쟁이 끝난 후부터 당신이 이곳을 떠났을 때까지 나는 진심으로 사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소. 허탈한 심정이 되어 무엇이든 먹을 것과 누워 잠잘 수 있는 곳만으로 만족하고 있었소. 그러한 때 당신은 남자가 져야 할 무거운 짐을 지고서 애틀랜타로 떠났소. 그때 나는 내가 남자 구실도 제대로 못한다는, 정말 여자만도 못하다는 것을 느꼈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생활한다는 것은 항상 괴로운 일이었소. 이제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현실이 싫어졌다는 말이오.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도 훨씬 나쁜 처지로 전쟁에서 돌아왔는데도 자, 지금의 그들을 보시오. 그래서 나는 뉴욕으로 갈 결심을 한 것이오. 하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만일 당신이 일하기를 원한다면 뉴욕으로 가든 애틀랜타로 가든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내 공장은 아니요, 스칼렛.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기회예요. 나는 북부로 가겠소. 만일 내가 애틀랜타로 가서 당신을 도와준다면 나는 영원히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말 거요. 쓸모없어진다. 쓸모없어진다. 이 말은 마치 죽음을 알리는 종처럼 섬뜩한 소리를 내며 그녀의 가슴속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재빨리 그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커다라져서 수정처럼 맑은 잿빛을 띠고 그녀의 가슴속을 꿰뚫어 보고 있었으며 더욱더 먼 그녀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어떤 운명을 지켜보고 있었다. 쓸모없게 되다니요? 그럼 당신은 애틀랜타에서 무엇인가 북군에게 잡힐 만한 일이라도 저질렀나요? 이를테면 토니를 도와주어 도망치게 해주었다든지 아니면 애슐리, 당신은 KKK단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먼 곳을 쳐다보고 있는 듯한 그의 눈길이 갑자기 그녀에게로 돌려졌다. 그는 약간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눈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다.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소. 아니, 내가 무서워하는 것은 북군이 아니오. 내가 한 말은 만일 애틀랜타로 가서 다시 당신의 도움을 받게 되면 스스로 일어서 보겠다는 나의 희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오. 아, 하고 그녀는 방금 되살아난 것처럼 한숨을 쉬었다. 단지 그것뿐이었군요. 그렇소. 하고 그는 다시 웃음을 지어 보였으나 먼저보다도 더욱 침울한 미소였다. 단지 그것뿐이었소. 남자로서의 긍지, 나의 자존심, 그리고 만일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싶다면 나의 불멸의 영혼뿐이오. 하지만 하고 그녀는 다른 방법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점차로 저한테서 공장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당신 것이 되면 그때는 스칼렛 하고 그는 날카롭게 말을 가로막았다.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어. 어떤 이유요? 그 이유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요. 어머, 그 이유? 그렇지만 그 이유라면 걱정 마세요. 하고 그녀는 재빨리 확신시켰다. 작년 겨울 과수원에서 약속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약속을 지키겠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당신은 나보다 더욱 굳세군요.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에게 말할 성질의 것이 못 되지만 당신에게 확실히 해두기 위해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말한 것뿐이요. 칼렛,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소. 이야기는 끝난 거요. 윌과 셀렌이 결혼하게 되면 나는 뉴욕으로 가겠소. 그의 커다랗고 무엇인가 결정한 듯한 눈이 일순간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그러고 난 후 그는 빠른 걸음으로 방을 가로질러 나가려 했다. 그는 문의 손잡이를 쥐었다. 스칼렛은 괴로운 마음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대화는 끝났다. 그녀는 패배한 것이다. 오늘 하루 동안의 긴장감과 슬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허탈감으로 갑자기 그녀는 맥이 풀렸다. 그리고 벼랑간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서 아, 애슐리! 하고 외쳤다. 그리고 용수철이 망가진 소파에 몸을 내던지고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다. 그의 불안정한 발소리가 문에서 되돌아오더니 머리 위에서 자꾸 몇 번이고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있는 희미하고 약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때 부엌에서 현관쪽으로 달려나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멜라니가 놀라서 눈을 커다랗게 뜨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스칼렛, 아기 아니에요? 스칼렛은 먼지가 잔뜩 낀 소파에 얼굴을 파묻고 다시 외쳤다.
애슐리는 정말 나빠요. 아주 심술쟁이야. 정말 미워요. 어머나 애슐리, 당신 무슨 짓을 했어요? 하고 멜라니는 소파 옆으로 몸을 던지며 스칼렛을 끌어안았다. 당신 무슨 짓을 했지요? 무슨 짓이에요? 유산될지도 모르잖아요. 자, 스칼렛 언니, 내 어깨 위에 머리를 얹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